안녕하세요. 상무론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볼 내용은 어, 국제운송이죠. 국제운송 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운송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물류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국엔 무역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수출, 수입,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물품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이 물품을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런 어떤 뭐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이런 어떤 물류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물류 거점들을 이제 물류에서는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라고 하고, 그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해상 운송 노드가 부산이죠. 부산에 신항만, 뭐 진해신항 뭐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지고 넓어질 것이고, 그런 이제 노드들이 있고, 그런 노드들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선 링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수단들을 이제 모드라고 해서 뭐 트럭이라든지 기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국제 운송에 있어서 조금 절름발이 신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영국은 아니네요. 영국은 이제 뭐 해저 터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처럼 한국의 경우에도 섬나라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북한을 그 쪽으로 육상 철도 운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 물품 이동, 국제 운송은 철저하게 해상 아니면 이제 항공을 이용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국제 운송을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늘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도로 운송이라든지 트럭을 이용한 도로 운송이라든지 기차를 이용한 철도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연구나 이런 부분이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해상 운송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줄여서 이제 해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많이 마주치게 되죠. 컨테이너도 많이 마주치게 되고,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들,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만 가까운 곳에 나가 보면 신선대 부두라든지 간만 부두가 위치하고 있어서 컨테이너 야드나 CFS를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을 이용을 해서 국제 운송을 하는 것이 해상 운송, 해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선박이나 이런 어떤 베슬, 선박을 이용을 해서 어느 한 공간에서 어느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해왔던 행위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고, 물물 교환을 해 왔고, 경제적 활동을 해 왔고, 문명을 발전시켰고, 국가를 형성하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해상 운송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계속 발전을 함께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가 화물을 운반을 하기 시작한 지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운송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형 여객기 혹은 카고기를 이용해서 화물을 실어나는 지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항공운송의 역사와 발전이라는 것은 아주 한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공운송을 뭐 이야기를 하지만, 항공운송이 아직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양이라든지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해상 운송이 국제 운송의 메인이고, 이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가장 안전합니다.
예전에는 이 바다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죽으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예, 뭐 제대로 된 지도도 없고 바다에 대한 정보도 빈약했고 악천후나 풍랑에 대한 예측이나 예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고 그리고 해도 뭐 지도, 항로 이런 것들이 다 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오늘날의 선박의 조선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ICT 기술을 이용한 위성 항법이라든지 뭐 GPS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이 뭐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혹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원하는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큰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운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운송비가 저렴합니다. 항공기, 철도,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이유는 그 한 번에 그 모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선박의 한 번 움직이는데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과 무게가 다른 운송 수단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 톤, 몇십만 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해상 운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다. 5대양 6대주 대륙과 대륙을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서 장거리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 운송과 육상 운송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죠.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영해와 항구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륙 국가들의 경우에 조금 한계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죠. 자, 그리고 국제성이 있습니다. 국제 운송을 수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상 운송은. 그렇지만 뭐 단점이라고 본다면 비행기에 비해서는 그 느리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주로 간다라고 하면 뭐 동분야 서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12시간, 13시간 뭐 이렇게 하루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배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적어도 한 2주 2주 정도는 잡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뭐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공운송은 빠르고 그렇지만 실어 나를 수 있는 물품의 양이라든지 무게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상 운송은 크게 나눠 봤을 때 전기선 운송이 있고 부전기선 운송이 있습니다. 전기선 운송은 주로 이제 소량 화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테이너나 컨테이너에 있는 뭐 카트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 통째로 쓸 수도 있고 컨테이너를 뭐 부분적으로 여러 하주들이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송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 전기선이고 부전기선이 있습니다. 부전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매번 똑같이 운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운송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맞춤한 그 운송 서비스를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제공을 하고 하는 것이 부전기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의 유조선이라든지 아니면 곡물이나 석탄이나 철강석이나 이런 벌크 화물들을 운반을 하는 화물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전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컨테이너 싣고 다니면 전기선, 컨테이너 이외의 선박들은 대체적으로 부전기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전기선의 운송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고정된 항로나 정해진 계획 없이 하주와의 계약에 따라서 항로와 항해 일정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일정한 항로나 하주를 한정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선박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하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서 화물을 운송하는 그러한 방식을 부전기선 운송이라고 합니다. 부전기선 운송은 보통 그 하주와 운송업자가 용성 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거를 이제 보이지 차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빌린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서 운항을 하고 부전기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항로에서 원하는 항구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그 선주와 하주 간의 협상과 협의에 따라서 그 형태나 운송 루트나 뭐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곡물이나 강물이나 기름, 유류, 가스 이런 것들, 벌크 카고를 운송하는 것이 대체적이고 부정기선은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따라 다릅니다. 그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정기선을 하기 위해서는 용선 계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 계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데 용선 계약은 이제 배를 빌리는 사람이 있겠죠. 운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뭐 얼마 정도의 선박이 필요하고 어떤 선박이어야 하고 선박 형태는 어떻고 무엇을 수송하고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요청 알아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송을 해줄 사람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선주가 그걸 내용을 보고 오케이 확정적인 오퍼를 하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약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겠죠. 그러면 표준화된 그 계약 서식이 있습니다. 뭐 표준화된 용선 계약 서식이 있어서 그 표준화된 용선 계약 서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용선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선 계약 또한 사인과 사인 간의 그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무역 계약이나 그런 것들처럼 낙선 계약이고 브로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선 중개인을 통해서 이 용선 계약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여기 지금 6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선주에게 뭐 내용 조회라든지 폼 오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선 계약이 성립을 하고 기본적으로 선복에 대한 확약서를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정식 용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그 절차적인 부분은 7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선자는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수배를 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수량, 선적항, 양육항, 선적 시기, 운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뭐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일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박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조건을 정하는 것이고 조회를 하고 재산성 검토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선주가 확정 청약을 하게 되고 용선계약이 성립이 되고 용선계약서가 작성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용선 계약의 종류를 한번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선박의 그 운송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빌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일부의 선복의 일부를 빌릴 수도 있고 선복의 전부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걸 뭐 전부를 빌리든 일부를 빌리든 그 계약의 형태는 일부를 빌리든 전부를 빌리든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의 일부를 빌리거나 전부를 빌리거나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뭐 그거는 뭐 화물의 양과 관련돼 있는 거라서 그게 중요치는 않고 계약의 형식이 사실 요 밑에 8번 슬라이드 밑에 있는 요 세 가지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보이즈 차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항구에서 항구까지 운송을 하는 거고 타임 차터가 있습니다. 타임 차터는 기간 용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서 배를 빌리는 그런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랑 좀 그 어떤 접근이 다른 게 나용선 내지는 선박 임대차 디마이스 차트나 뭐 베어보트 차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배를 그 우리가 임대를 하듯이 임차를 하듯이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타임 차트보다는 더 긴 기간을 선박의 실질적인 운용
까지 선박을 빌리는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나용선 선박 임대차라고 될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한번 비교를 좀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해 용선 계약이 있고 전기 용선 계약이 있고 나용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본질적인 차이를 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항해 용선 같은 경우에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냐면 택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택시. 그리고 전기 용선의 경우에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렌트카. 차 렌트해서 쓰는 거 있죠. 뭐 쏘카라든지 뭐 그런 일반적인 뭐 어떤 롯데 이런 그 이제 렌트카 업체 있죠. 렌트카 해서 뭐 2, 3일 차 빌리는 거, 제주도 가가지고 차 2, 3일 빌리는 그런 거. 나용선 계약은 뭐랑 비슷하냐면 차를 리스로 사는 거 있죠. 자기가 자기 소유로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 호하 뭐 이런 그 넘버 붙은 자동차 있잖아요. 예, 비싼 외제 승용차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차를 리스해서 구매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일단 항해 용선은 그래서 운송이라는 어떤 A 지점에서 B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 나를 그래서 택시 타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옮겨주듯이 항해 용선 계약은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줍니다. 전기 용선은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해요. 기간을 정해서 이틀 동안 내가 운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틀 동안, 3일 동안. 근데 이제 보통 전기 용선의 경우에는 뭐 1년도 있고, 보통 1년짜리로 하죠.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용선 타임 차터의 경우에는 뭐 1년, 뭐 그보다 짧은 기간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나용선은 수단 그 자체를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배 자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리스 차를 타게 되면 보통 계약 기간을 뭐 한 4년 이렇게 잡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나용선도 1년 이상의 기간을 기용해서, 나용선 뭐 길게 하면 뭐 10년, 30년 이렇게 나용선을 하기도 하거든요. 배를 10년이나 30년씩 빌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예, 용선에 하는 방법은, 항해 용선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예, 전기 용선은 기간을, 나용선은 이 선박의 가망성을 갖춘 선박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쓸 수 있도록 임대차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기간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져 있습니다. 항구에서 항구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기 용선 타임 차터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용선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그렇기 때문에 항해 용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요 구간에 운송임이 될 것이고, 전기 용선은 보통 뭐 나용선보다는 짧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단위에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월이나 일이나 연을 쳐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나용선은 이게 이제 임대차기 때문에 임대료 내듯이 매월 내지는 매년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선료는 의미가 운임이에요, 운임. 택시 타고 우리 택시비 내듯이. 그리고 전기 용선은 보수로 하는 기간 운임이에요. 기간, 내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사용을 했다. 렌트차를 3일간 빌렸다. 그럼 하루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당 얼마, 뭐 이렇게 돈이 붙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용선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뭐 리스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스차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보통 캐피탈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4년 동안 차를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리는 기간 동안에 자동차나 배를 빌려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차료. 여러분들 그 임대차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 그 학교 앞에 수많은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 말고 그 각각의 점포의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점포의 사장님들이 그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용선의 개념도 선주가 있고 선박의 주인이 있고 그 선박의 주인으로부터 배를 10년이나 30년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빌려와서 이 사람이 자신이 배를 빌린 사람이 스스로 운송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형태가 나용선이나 선박 임대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박을 실제로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소유가 다 아니에요. 여기서 점유한다는 말은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자는 항해용선이든 전기용선이든 나용선이든 선주가 소유권자죠. 근데 선박을 점유한다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항해용선이나 전기용선하고 좀 다르게 나용선은 이 배를 빌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건물에 건물주가 있지만 각 점포의 그 업장 자체는 그 공간을 빌려서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의 권한이잖아요.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배를 빌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선박을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선주의 부담 항목과 용선자의 부담 항목이 나오는데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선주가 간접선비, 직접선비, 운항비를 다 부담을 하고 전기용선에서는 배를 빌리는 사람이 운항비를 부담을 하고 나용선 계약에서는 선주가 간접선비만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간접선비, 직선선비, 운항비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간접선비는 주로 보험료, 세금, 텍스. 그게 이제 간접 선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직접 선비는 말 그대로 선비라는 것 자체가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투자 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선원의 급료라든지 아니면 선박에 배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수리비, 검사비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선비에 해당이 됩니다. 운항비는 물론 운항비도 폭넓게 봤을 때 선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운항비라고 묶이는 거는 기름값이나 기름값. 그래서 사용료, 그러니까 톨비나 기름값, 그게 이제 운항비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생각해 봅시다. 나용선의 경우에는 세금하고 보험료만 배주인이 내고 선원들 월급 주고 기름값은 누가 한다고? 배 빌리는 사람이 한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항해용선 한번 봅시다. 항해용선은 세 개 다 선주가 부담해요. 세금도 선주가 내고 선원들 월급도 선주가 주고 기름값도 선주가 주고. 제가 처음에 여기 그 항해용선, 나용선, 전기용선 설명을 하면서 항해용선이 뭐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택시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기용선은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렌트차 렌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죠. 나용선은 뭐랑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차를 리스로 빌려서 타는 거랑 똑같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여러분들 택시 타면서 택시 기사님한테 택시 운임만 주지 택시 기름값 줘본 적 있어요? 없죠. 택시에 기름값 누가 내야 돼? 택시 기사님이 하겠지, 넣겠지. 택시 그거 세금 누가 내야 돼? 택시 회사가 내거나 개인 택시 사장님이 내겠죠. 그죠? 택시 기사님 월급 누가 줘야 돼? 택시 회사가 주겠죠. 다 누가 줘야 돼요? 선주가 줘야 되죠. 항해용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 빌리는 사람이 운임만 주면 돼. 나머지 뭐 간접선비, 직접선비, 운항비는 선주가 알아서 하는 거. 자, 전기용선을 제가 뭐라 그랬죠? 렌트카. 혹시 제주도 가서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렌트카 빌려본 사람들은 알 텐데, 기름값 누가 내야 되죠? 렌트카 할 때. 렌트한 사람이 냅니다. 기름 다시 채워서 보내줘야 돼요. 기름 홀랑 다 쓰고, 빈 통으로 차 반납하면 안 되거든요. 기름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운항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배 빌리는 사람이 부담하죠. 연료비. 근데 렌트카 빌려놓고 렌트카에 대해서 차에 대한 세금을 낸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기용선에 있어서의 간접 선비와 직접 선비는 선주가 부담합니다. 자, 나용선 제가 이거 뭐랑 비슷하다라고 했죠. 차 빌리는 리스 차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리스를 10년, 30년 하고 그냥 주인만 선주인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배를 빌린 용선자가 스스로가 운송인이 돼서 사업을 띄거나 뭐 다른 사람의 화물을 운반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전셋집처럼. 그러면 소유주인 선주는 세금만 내면 돼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배를 빌린 용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원 고용하고 기름값 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애울 필요가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항해용선 뭐다? 택시다. 운임만 내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뭐 자, 전기용선 뭐다? 렌트카다. 기름값만 내면 되는구나. 나용선 뭐다? 이거 배를 건물 임대차 듯이 내가 배를 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동네 앞에 무슨 메가커피 사장님이야. 내가 건물주로부터 요 메가커피 하는 매장을 임대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알바생 고용하고 물세 내고 세금 내고 전기세 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하잖아. 다 내잖아. 그러니까 나용선의 경우에는 배를 빌린 용선자가 직접 선비와 운항비를 부담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선박 소유자가 선주가 용선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 가망 능력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뭐 항해 용선과 전기 용선은 항해 능력을 뭐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원 자체가 선원이나 뭐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주들이 고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방식인 것이고 나용선은 좀 달라요. 나용선은 선박의 운영 자체가 용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제가 표준화된 계약 서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용선 계약과 관련해서 항해 용선은 젠콘 서식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용선의 경우에는 발트 타임폼 뭐 이런 걸 쓰고 나용선은 이제 베어보트, 베어보트가 나용선이란 뜻인데 그 베어콘 서식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앞서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정의해야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항해 용선은 젠콘, 전기 용선은 발트 타임폼, 나용선은 베어보트 차트 파티, 베어보트 폼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용선 계약의 당사자들을 좀 살펴보면 선박의 중개인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아름아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열려있는 오픈 액세스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 빌려주는 선주와 배를 빌려오는 이 용선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중개인의 역할이 매우 크고 그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개인이 나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자 운송 이게 선주고 이게 하준 건 알겠어. 그러면 요렇게 빌려가는 건 앞에서 말한 뭐가 되겠어요? 항해 용선이나 전기 용선이 되겠죠. 근데 나용선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요. 자, 배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를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박을 임대를 해주고 임차료를 냅니다. 나용선이죠. 임대, 임차. 임대, 임차. 근데 이 사람은 배를 빌려와서 자기가 독박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쓸 생각이 없어요. 뭐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이 배를 빌려와 가지고 요걸로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건물주가 세를 놓는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메가 커피를 찾아 가지고 커피를 팔겠다. 그런 마인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둘 사이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선주가 되고 이 사람이 하주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하주가 아니라 용선자죠. 자, 용선자가 되는데 이 용선자가 다시 운송인이 되어서 물품을 운송하도록 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이 사람이 운송인이고 이 사람이 용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배를 빌려와서 이 사람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통제하에 컨트롤하에 선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관리자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요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박의 임태차를 통해서 요런 식으로 선박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란 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용선자에게 배를 빌린 사람에게 선화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뒤에서 얘기할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잖아요. 별도로 따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선화증권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계약의 추정적 증거이자 뭐 계약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이 되는데 용선은 이것이 계약 규모나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표준화된 용선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용선 계약서도 있고 선화증권도 있다는 거죠. 선화증권은 그 어떤 굉장한 배타적 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권리증권이라고 하는 아주 독자적인 권한과 권리가 있죠. 이것이 있다면 선화증권의 원본이 있다면 운송인으로 하여금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데 또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용선 계약서가 표준화된 양식에 의해서 양 당사자 배를 빌려주고 빌려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가 합치된 하나의 계약서로서 존재하죠. 이게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내면 좋은데 문제는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용이 충돌됐을 때는 뭐가 우선시된다? 용선 계약서가 우선시된다. 용선 계약서가 우선시되고 선화증권의 권한과 선화증권의 위상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때 선화증권은 말 그대로 단지 물품의 수령증일 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대금 결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UCP 600을 배울 거고 UCP 600에 보면 선화증권 수리 요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선화증권 수리 요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꼭 따라오냐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도 따로 나옵니다. 그게 이 서류의 위상과 권한과 여러 가지 어떤 제 문제들에 있어서 그냥 나오는 선화증권과 용선계약이 있고 그 용선계약 하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3자에게 발행된 선화증권 있죠. 제3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는 것은 송하인과 용선자. 용선자가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이게 그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요 밑에 있는 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선자는 용선자이면서도 해상 운송인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요 관계에서는 뭐가 나와요? 베어 콘서식, 베어 포트 차터 파티가 나오고, 요 관계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선화증권이 나오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선계약에서 선화증권이 용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되는 경우에,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이 선주가 되느냐, 용선자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의 운송인이 요 사람이 되느냐, 요 사람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용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용선 계약을 통해서 배를 빌려간 나용선자가 쉽게 말하면 이 선박을 점유하고 관리하고 운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이 나용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 10년, 30년 빌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아서 배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운송인이다. 이런 거죠. 근데 항해 용선 계약이나 전기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선주가 선박을 점유, 관리, 운항을 하고 선장이나 선원도 다 선주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이 선주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해 용선 계약이나 정기 용선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어쨌든 용선자가 아닌 제3자가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화증권 계약이 운송계약으로 인정된다. 이건 운송계약이다. 요 경우 이거 이렇게 체결된 거 운송계약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들 사이에서의 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나용선을 통해서 이렇게 빌려간 사람들이 자신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면 그거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항해 용선 계약은 또 이 여러 가지 운임 부담 방식이나 하역비를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뭐 종류가 나뉜다기보다는 옵션이 달라진다라고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운임을 부담을 할 때 총괄 운임, 그러니까 선적량에 상관없이 빌리는 배의 선복을 기준으로 빌리는 걸 이제 럼섬 차터라고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항해 용선이지만 이거를 이제 하루하루 뭐 그 운임을 하루에 얼마 요런 방식으로 항해 용선이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배를 빌리는 걸 데일리 차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옵션이에요, 옵션. 이렇게 그러니까 배를 빌려주는 사람과 배를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의 항해 용선 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하냐에 따라서 운임을 어떻게 부담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하역비, 항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선적과 하역을 하죠. 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이 이슈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중차대한 이슈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를 빌리는 사람이 부담을 하느냐, 배를 빌려주는 사람이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뉘어요. 그래서 배를 빌려주는 선주가 하역비나 항비를 일체를 다 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을 그로스텀이라고 하고, 용선자가 다 부담하는 것을 넷텀이라고 합니다. 그로스, 넷,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거고, FIO가 있습니다. FIO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free in, free out을 뜻하는 거거든요. 누가 기준으로 프리냐? 선주가 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용선자가 선적과 양육 시에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항해용선 방식을 FIO 차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항해용선의 다양한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선내 하역비를 그래서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18번 슬라이드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18번 슬라이드는 이제 다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있으면 배에 화물을 싣는 거를 영어로 로딩, 선적, 적재 이렇게 하고, 배에서 화물을 내리는 걸 양육, 양하, 언로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선적과 양육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하역이라고 합니다. 하역, 하역 작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하역 작업 중에서 배 안에서 하는 하역 작업 있죠. 배 안에서 이걸 싣고 내리다 보면 배 안에서 하는 하역 작업을 스티브 도어라고 합니다. 스티브 도어, 하역 작업. 그러면 그 스티브 도어를 할 때 어떤 작업을 하느냐?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위해서 선박 내 딱 지정된 장소에다가 물품을 딱 두는 거, 그거를 적부라고 합니다. 적절하게 위치시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스토웨, 그걸 이제 스토웨지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이 붕괴되거나 쏠리거나 하는 것들을 막도록 정리하는 거를 트리밍,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부 정리가 사실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절한 장소에 두고 잘 안 쏠리게 잘 유지시켜 두는 것. 그러면 이 적부 정리를 할 때 그냥 고이 모셔다 두면 되는 게 아니죠. 이 물품을 결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레싱이라고 해야 돼요. 결박시키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묶어두는 거를
레싱, 결박이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물품이 이 철로 만들어진 배랑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여러 가지 파손이나 손상이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트를 까기도 합니다. 이걸 뭐 매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더네이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물건이 이렇게 뭐 힘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퍽 쓰러지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지대 같은 걸 세워요. 그거를 이제 쇼링, 지주 아니면 또 반대로 이 역지주 이런 것도 있고 수평지주 이런 것들을 세워서 지주, 역지주 하고 이렇게 딱 결착을 시켜서 벌크선의 경우에도 화물이 크게 그 안에서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가거나 하는 것들을 막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티브 도어 하역, 선내 하역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역비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한 6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burst term, liner term, 정기선 조건입니다. burst term이라고 하기도 하고 liner term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한국어로는 정기선 조건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다 누가 부담한다? 선주가 부담합니다. 선주. 배에 화물 실을 때도 선주가, 배에 화물을 내릴 때도 선주가. 그렇죠? 다 선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기선이 컨테이너 운송인 전기선이 이런 식이거든요. 컨테이너 운송인 전기선은 선사가 다 선적 양육 작업 다 하고 뭐만 해요. 그 운임을 한 번만 받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반대가 여기 이거의 제일 반대가 FIOST거든요. Free, In and Out, Stowage and Trimming. 이 적부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누가 자유로운데? 선주가 자유로워요. 선주가 부담 안 해요. In, 선적, Out, 양육, 그 다음에 화물을 선내 하역하는 Stowage and Trimming을 안 해요. 프리해요. 선주가 프리해요. 이 기준이 선주예요. 여기 앞쭉 프리 있는데 이 프리가 누가 자유로워지느냐를 할 때 선주가 프리한 거예요. 배주인이잖아. 배주인이니까 선주가 프리해지는데, 이 사람이 선적도 안 하고 적부 정리도 안 하고 양육도 안 해요. 뭐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배만 갖다 놓고 네가 알아서 싣고 정리해. 나는 중간에 이동만 해줄게. 이거잖아. 요것만 받겠다는 거잖아. 반대는 다 해주겠다고. 이 양극단이죠. 벌스텀하고 FIOST가. 이걸 줄여서 FIOST라고 하는데, 이거와 이거가 양극단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 요런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 운임이 뭐가 더 비싸겠어요? 상식적으로. 요쪽이 더 비싸겠죠. 요거는 뭐 같아요? 배낭여행이죠. 요건 뭐 같아요? 패키지 여행이죠. 다 해준다. 여행사가 다 해주는 거. 여행사가 버스, 셔틀 다 해주고, 가이드도 붙여주고, 호텔 예약도 해주고, 식당도 갖다 주고, 식당 예약, 뭐, 입장권 다 해주잖아. 패키지. 이거는 뭐예요? 내가 딱 항공권하고 숙박만 예약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부딪히는 거. 패키지, 배낭여행하고 똑같죠. 호텔팩? 호텔팩이네. 암튼, 이게 결국에는 선주가 다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선주가 다 해주니까 그 비용을 땅 파서 메꾸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받아가겠죠. 운임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임이 제일 비싸고,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가 이걸 다 해주는 조건이 운임이 제일 비싸. 그리고 선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동만 하는 경우가 제일 운임이 싸요. 선대 하역비를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선주가 부담할 것이냐, 용선자가 부담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용선 계약서에 이거를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하역비 부담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벌스텀이냐, 아니면 FIOST냐, 아니면 그 중간이냐. 그 중간들 F5 프리 아웃 쉽죠. 뭐 하겠어요? 선주가 아웃이 프리야. 그 선주가 아웃이 프리면 그 아웃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용선자가 부담해야 되겠지. 자, 프리 인 하는 게 선주가 프리야. 그러면 선적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용선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주가 용선자한테 운임을 받겠죠. 용선료를 받겠죠. FIO, 프리 인 앤 아웃. 선적하고 양육을 프리해요. 누가? 선주가.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용선자가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담하는 조건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정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박 기간도 정해야 됩니다. 정박 기간. 정박 기간도 정해야 되는데 16번 슬라이드로 와서 정박 기간은 뭐냐면 항구에 머무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역 작업을 하는데 하역 기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배가 빨리 나가가지고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는데, 배가 이 망망대해를 자꾸 다니면서 항구를 들려야 되는데 어느 항구에 붙잡혀가지고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손해죠. 그래서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스티브 도어, 그러니까 하역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있고, 정박 기간도 정해야 됩니다. 며칠의 정박 기간을 줄 것이냐, 뭐 3일을 줄 것이냐, 5일을 줄 것이냐. 자, 그러면 3일을 주면 이게 달력으로 3일이냐, 아니면 영업일로 3일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박 기간을 약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간섭적 조속 하역이 있습니다. CQ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항구의 로컬 룰을 따르는 거, 간섭을 따르는 거. 그래서 그 항구의 하역 방법과 방식에 따라서 가능한 빨리 적재 양육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불가항력에 의해서 뭐 항구가 운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날짜 카운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야간 작업의 경우에는 그 항구의 로컬 룰에 따른다는 것이죠. 자, 러닝 레이데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속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가 오나 뭐 항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나 아니면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을 하나 상관없이 하역 작업 시작, 하역 작업 종료, 이거를 그냥 카운팅 하는 거예요. 모든 날짜를 산입해서.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달력으로 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WD, Weather Working Days라는 게 있습니다. 호천 작업일. 뭐 한국어가 더 어려운데, Weather Working Days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날씨, 이런 뜻이잖아요. 직역을 하면 기상 조건이 양호해서 하역 작업이 가능한 날짜만. 비가 우중충하게 온다, 눈이 온다, 그래서 하역 작업이 어렵다, 그거는 평일이고 할지라도 하역 작업 일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실제로 하역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 WWD의 경우에는 썬데이와 할리데이, 그러니까 일요일과 공휴일, 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WWD 한 다음에 SHEX라고 하면 썬데이와 할리데이를 제외. 이거는 정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썬데이 SHEX 한 다음에 UU가 있어요. unless used.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박 기간에 산입을 하죠. 했으면 산입하죠. 하면 산입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공휴일을 일 안 하면 그 정박 기간에서 빼버리고 안 했으니까. 근데 했으면 넣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UU 다음에 but only time actual used to count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일요일과 공휴일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하루로 다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역 작업을 한 시간만 카운트를 한다. 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요일 날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 기간을 산입을 해 주거나 한다. 안 왔으면 뺀다.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목금 토 일 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껴 있잖아요.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5일의 영업 그 웨더 워킹 데이스라고 하면 이거를 SHEX다. 만약에 WWDEX SHEX다라고 하면 목금인데 토일을 계산 안 하고 월, 하, 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5일이라고 치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약정 기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 입장에서? 선주 입장에서. 그래서 선주가 빨리 끝내주면 메리트를 줍니다. 그 메리트가 뭐냐면 조출료입니다. 빨리 출발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
반대로 정박 기간을 오버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는 디메리트도 줍니다. 벌금도 줘요. 그걸 최선료라고, 디머리지라고 합니다. 디머리지. 예, 그래서 디머리지와 디스패치 머니, 최선료. 그러니까 최선료는 빨리 끝냈으니까 최선료는 늦게 그 정박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딜레이가 된 거니까 용선자가 선주한테 줍니다. 벌금이에요, 벌금. 예, 그래서 벌금 얼마? 최선료 정박 기간 며칠. 이게 만약에 정박 기간이 정해졌는데 이걸 약정된 기간 내에 못하면 최선료 얼마. 이게 다 용선 계약서에 들어가요. 적어놔요. 정해놔요. 예, 그래서 용선자가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선주한테 벌금. 반대로 빨리 끝내줬어. 빨리 끝내줬으면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서 최선료의 2분의 1 정도의 메리트를 선주가 용선자한테 줍니다. 그만큼 이 작업 기간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거죠. 자, 그래서 하역 불능일, 만약에 실질적으로 일요일 날 공휴일의 경우에는 러닝 레이데이스의 경우에는 계산을 하고, CQD는 한국의 로컬 룰을 따르고, WWD는 뭐 SHEX를 할지, UU를 할지, 등등등, 그렇게 정확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불가항력적 사유 있죠.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거는 러닝 레이데이스만 하역 가능한 날짜로 카운트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최선료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정박 기간 내에 하역 작업을 못했을 때 벌금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데서 시험 준비를 하다가 보면 요런 용어를 접할 수도 있어요. 체박 손해금이라는 용어를 접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도서관에 책을 빌렸는데 한 며칠 늦었어. 그러면 연체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연체료를 내다 책을 아예 내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 예, 그렇죠. 체박 손해금은 거의 손해배상금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늦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한참을 늦은 거야. 예, 그래서 손해배상격으로 해주는 경우를 체박 손해금이라고 합니다. 그 조금 요 두 가지의 개념이 달라요. 혹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무역 영어나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지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자료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용선 계약을 할 때 이런 정박 기간이라든지 선내하역비 처리 기준들을 정해야 된다. 부정기선 운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